노란봉투법, 이게 통과되면 다들 공장을 부수고 막무가내 파업을 해도 괜찮아진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만 정작 그 법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십니다. 파업하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이 법은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에요. 쉽게 말해 노동자와 회사가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조정하자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왜 등장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당시 회사는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노동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장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직장 폐쇄, 물리적 충돌, 심지어 쇠파이프까지 등장하면서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파업은 권리지만 물리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죠. 그럼 노란봉투법은 뭘 바꾸자는 걸까요? 첫째,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제한해 과도한 배상 압박으로 파업권이 무력화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경영 책임과 노동 책임을 분리해 경영 실패의 모든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셋째, 합법 파업과 불법 행위 구분을 명확히 해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되 물리적 폭력과 기물 파손은 여전히 책임을 묻도록 합니다. 노란봉투법, 이름만 들어도 낯설죠? 그런데 이 법의 시작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건네준 노란봉투에서 비롯됐습니다. 쌍용차 사태 당시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이건 너무 가혹하다며 47,000원씩 모아 노란봉투에 담아보냈습니다. 그 작은 연대가 바로 지금의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파업 행위로 회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모두 노동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법 개정 취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이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째,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배 청구 금지. 둘째,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책임. 셋째, 폭력 기물 파손 등 불법 행위는 여전히 배상 책임. 즉 권리와 책임을 분리해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정말 노동자 면죄부일까요? 아니면 불합리한 손해배상 구조를 바로잡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노란봉투법을 들었지만 막상 내용은 잘 모르십니다. 불법 파업해도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만 듣고 오해하기 쉽죠. 그런데 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입니다. 개정안이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불법쟁이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명 책임이 필요합니다. 즉 누가 어떤 행위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는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첫째, 기업은 막연히 파업 때문에 100억 손해났다는 식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노동자 개개인의 구체적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따라서 소송이 걸리더라도 무분별한 배상 압박은 줄어들게 됩니다. 파업, 정말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파업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조는 그냥 맘대로 파업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업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고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되는 겁니다. 합법 파업이 되려면요, 먼저 쟁해행위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합니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모두 지켜져야만 합법적 파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불법 파업이 되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금근로조건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쟁해 조정 신청. 노조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파업 의결. 이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파업 돌입이 가능. 이 절차를 지켜야만 준법 투쟁이 되는 겁니다. 노사협상, 매번 파업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무분규 타결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현실은 항상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노조는 파업, 회사는 직장 폐쇄. 결국 조업이 멈추고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죠. 하지만 모든 협상이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노사 협상이 잘 풀리면요, 파업 없이 임금복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무분규 타결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몇 년 연속으로 무분규 타결을 기록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늘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노동자 권리와 기업 운영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협상은 임금뿐 아니라 복지, 근로 환경까지 포함됩니다. 무분규 타결은 노사 모두 양보하고 조율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규가 생길 경우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의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 논쟁, 사실 핵심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쪽 다 한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공장? 국내에만 지어야 하나요? 절대 아니죠. 인건비 싼 곳, 규제가 적은 곳을 찾아서 언제든 옮겨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장 접고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도 규제가 심해지고 인건비가 오르자 인도 베트남으로 심지어 멕시코나 미국 본토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고객사에서 가격 낮추라 압박이 오고 BEC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저렴한 걸 찾으니 기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세 정책을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함께 줄어듭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서 기업이 오히려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적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처럼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담아내는 해법을 찾는 거죠. 노란봉투법, 이게 단순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기업이 떠날 요인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세요. 이미 미국은 공장 들고 오라며 보조금을 퍼붓고 관세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싼 동남아, 멕시코까지 눈앞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규제만 더 강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세금이 높아진다? 이전 고민 시작합니다. 노동 규제가 강화된다? 투자 매력 줄어듭니다. 다른 나라가 보조금까지 준다? 당연히 옮길 요인이 커지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환경을 같이 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기업 해외 이탈이라는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 잡힌 법안 설계가 필요합니다.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투자 환경 점검이 병행돼야 합니다. 법인세, 규제, 인건비까지 포함한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쟁 비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와 조건을 비교해 한국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진짜 무서운 건 공장을 부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대안을 찾아 떠나는 순간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소도 방목하면 풀 좋은 데로 가듯 기업도 세금이 낮고 규제가 적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현실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무겁다. 법인세 낮은 나라로 이전. 규제가 많다. 보조금 주는 나라로 이전. 투자자가 불리하다. 한국 주식 팔고 미국으로 옮기는데 23일이면 충분합니다. 즉 언제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기업 환경 점검 법인세, 규제, 노동시장 유연성까지 다시 봐야 합니다. 해외 경쟁 비교 미국, 유럽, 동남아와 조건을 비교해 한국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안 제공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한국에 있어야 유리하다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단 1분 만에 자본이 해외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국적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태어난 나라에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본도 움직이고 공장도 옮겨가고 심지어 사람마저 국적을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현대사회에서의 대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본에 대한 현금이 있으면 1분 만에 미국 주식, 해외 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에 대한 생산비가 싸고 세금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건 이미 일상입니다. 셋째, 개인에 대한 자본만 있으면 국적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뉴질랜드, 호주 등은 일정 금액만 있으면 이민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산을 한 나라에만 묶어두지 말고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노후 계획을 세울 때는 물가세금 이민 제도까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언제든지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적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업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 정책까지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라를 떠난다는 게 상상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가 항공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영상통화로 가족 얼굴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치안도 좋아지고 생활 환경도 안정된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국적마저 서비스처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정부도 고객을 잃을 수 있다. 세금이 높거나 규제가 심하면 사람은 떠납니다. 둘째, 정책도 서비스가 된다. 기업이 소비자 잡으려고 경쟁하듯 각국 정부도 좋은 정책으로 사람을 유치하려 합니다. 셋째, 국민은 선택할 수 있는 고객이 됐다. 이제는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외면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을 서비스처럼 따져보기 세금, 복지, 의료, 치안이 얼마나 내 삶에 맞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국내외 대안을 동시에 살펴보기 국내 정책에 불만만 가질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장단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내 자산과 삶의 이동 가능성 검토하기. 기업처럼 나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제 서비스업입니다. 대한민국에 더 많이 와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에요. 기업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도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업은 공장을 옮기고 투자자는 자금을 빼고 국민조차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금 강화, 규제 강화, 권리만 급격히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대안입니다. 기업은 대안이 있으면 공장을 해외로 옮깁니다. 투자자는 대안이 있으면 세금 낮은 나라로 돈을 보냅니다. 국민도 대안이 있으면 국적과 거주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은 너무나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도 서비스라는 인식 전환,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떠나지 않게 만드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금, 노동, 투자 정책의 균형 잡기, 무조건 규제 강화보다 기업, 국민 모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안을 조차 떠나는 흐름, 이 이야기 나 역시 기업 투자자 개인으로서 내 대안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밑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높은 사람, 장관이 높은 사람 이렇게 인식하죠. 하지만 우리는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계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부는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국민은 고객이고 정부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위에서 명령하는 존재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의 위치 재인식, 정부는 위가 아니라 밑에서 국민을 받쳐주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책을 서비스로 검증하기,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실제 효용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참여와 감시 강화하기, 투표, 청원, 공청회 참여 등으로 정책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사람 사회에도 동물처럼 서열이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더 높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낮아 보일까? 결국 이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강아지, 사자, 늑대, 소들 모두 서열이 있습니다. 소싸움도 결국 서열 싸움이죠. 사람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왜 나보다 높을까? 기업가는 왜 노동자보다 더 힘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답은 자본에 있습니다. 사장은 임금을 줄 권한, 즉 자본을 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본을 가진 쪽이 힘을 가진 쪽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결국 자본의 배치 권한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력의 본질 이해하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내 자본을 지키고 늘리기 내 자본을 지켜야 협상력도 커집니다. 재테크, 절세, 분산 투자 같은 전략이 필수죠. 집단적 자본 활용하기 개인의 자본은 작아도 노조협동조합연대 조직을 통해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협하면 떠오르는 건 뭐가 있나요? 지역 농민들의 조합. 그런데 그 꼭대기에 농협중앙회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중앙회는 상위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을 지배하는 상위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농협은 조합원, 즉 농민들의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회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돈의 배분 권한 때문입니다. 농협은 기본적으로 지역 농민 조합원들의 돈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농협은 금융부문과 상업부문에서 수익을 냅니다. 그 수익이 다시 지역 단위 조합에 배분됩니다. 이 배분 권한이 중앙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막강한 힘을 가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앙회 상위 조직이 아니라 배분 조직임을 인식하기. 돈의 흐름을 따라가기. 농협도 결국 자본의 흐름이 권력을 만듭니다. 지역조합 감시 강화. 중앙회가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농민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농협중앙회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불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 돈을 배분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은 단순한 기관장이 아닙니다.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한을 권력이자 특권처럼 착각해버리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배분 권한을 가집니다. 이 권한 때문에 농민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농민이 위임한 권한일 뿐입니다. 권한과 권력을 혼동하면 정책 실패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권력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관리자라는 점을 항상 상기시키기. 정책 결정 시 표심 기반만이 아니라 반작용과 부작용까지 고려하기. 국민 주주 농민이 위에 있다는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야 함. 여러분, 코스닥 지수의 출발점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0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포인트일까요? 네, 800포인트.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뒤로 밀려났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바로 한국 주식의 현실입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꼬라박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은요? 같은 기간 우상향으로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였죠. 여러분이라면 한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출발 1000포인트, 현재 800포인트, 장기적으로 역성장. 개인 투자자 입장 합리적 선택은 미국 주식으로 이동. 한국 시장이 매력을 잃는 원인.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 취약. 불합리한 세제구조. 반복되는 정책 불확실성.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건전성 강화, 투명한 회계 거버넌스 개선. 세제 개편, 투자자에게 합리적 인센티브 제공. 정책 일관성 확보, 규제와 지원을 예측 가능하게 설계. 여러분, 자본이 계속 미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이 모이면 결국 나라가 망가집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과 더 안전한 시장을 찾아 떠납니다. 기업은 세금 낮고 규제 적은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깁니다. 다 이해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뭡니까? 껍데기뿐인 나라, 빈 껍데기 경제입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자식 세대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 합리적 미국 주식, 해외 이민, 해외 공장 이전. 집단 결과 국가적 비극, 투자 공백, 일자리 감소, 세수 축소. 실제 정책 사례.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무기계약직 전환 2년 규칙, 고용 안정이라는 명분.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 투자 회피를 촉발할 수 있음.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단기 인기보다 장기 전략 설계. 자본과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세제 규제 유연성 확보. 노동 투자 산업 정책 간의 균형 유지. 해외보다 한국이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환경 개선. 직원 일을 잘해도 1년 11개월이 되면 집에 보내야 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장이 악당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합리적인 선택일 뿐이에요. 편의점, 치킨집, 카페 같은 곳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다들 이런 고민하실 겁니다.
아, 직원이 성실하고 참 좋은데 2년 넘게 두면 무기계약직 전환이라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11개월만 쓰고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제도 때문이라는 게 문제죠. 현행 규정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소규모 자영업자 입장 부담 증가 계약 종료 선택. 결과 고용 안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단기 계약 남발 구조 고착화. 역설 제도가 노동자 보호를 하려다가 오히려 불안정 고용을 양산한다. 이 문제를 풀려면 단순히 2년 룰을 강제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 장기 고용 유도 시 세제보험 지원 인센티브 제공.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노동 유연성 보호장치 병행. 결국 노동자도 고용주도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 필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2년차 넘어가면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내보내야 하는 사장님의 심정, 이건 악당이라서가 아닙니다.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죠.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도 불안하고 사장도 불안합니다. 결국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늘 고용 불안을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은 역설적으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언젠가는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1년 11개월 만에 내보내야 한다면 과연 이 제도가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